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재헌후회 선거가 하게 되니까 이미 48년으로 오면 47년에 몽양 여운회 선생 암살돼서 돌아가시죠. 이미 좌우 합작을 통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같이 연합해서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 이후예요. 48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몽양이 없는 상황에서는 좌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가 몽양 선생이었기 때문에 몽양 선생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한에서 좌익이 그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심지어 우익인 한독당 김구 선생마저도 이 재헌후회 선거를 거부하죠. 재헌후회 선거는 단독 선거고 남한만의 나라를,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35년간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반쪽짜리 나라를 만드느냐라고 김구 선생마저도 재헌후회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김구 선생은 국회의원 안 됐지만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돼가지고 재헌후회 선거 초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하고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등록 안 했는데 그냥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라 김구 선생도 몇 표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한독당 계열, 인민당뿐만 아니라 한독당 계열까지 다 보이콧했는데 이때 조봉암 선생은 재헌후회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여기서 갈린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선택이 갈린 거예요. 김구 여운형 계열과 조봉암의 선택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런 혼란을 겪고 나니까 아 이거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이제 50총선거가 열렸고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런 낙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그 당시엔 거의 다 무소속, 정당이 없었으니까 거의 다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김석기라는 사람이었는데 김석기라는 후보를 2,000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다고 해요. 아마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해방 전부터 계속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도 서울보다는 인천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앙에 자꾸 신문에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슈가 자꾸 됐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래도 인천이 나은 인물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헌후회 소장파 중에서 이 죽산 조봉암 그리고 김약수 요 두 명이 공산당에서 전향하신 분들이죠. 그 공산당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김약수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조봉암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헌후회 선거에서,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몽양, 백범 이런 거물급들이 재헌후회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소장파고 굉장히 어떤 그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인지도도 꽤 있고. 거기다가 나이도 정치하기 딱 좋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딱 그 나이가 된 거야. 딱 내 나이지.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뭔가 활동하기 좋은, 아주 머리도 좋고 활동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럴 때죠. 그래서 조봉암, 재헌후회에서 조봉암이 대통령 중심, 처음엔 조봉암 선생은 대통령 중심 반대했어요.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이 독재하려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했고,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 선전포고권,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면권, 사형 감형권, 그러니까 사면권이죠. 그다음에 계엄 선포권, 윤석열, 국회 결의 재심 요구권 등 거부권, 이런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권한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하다. 실제로 이런 걸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중심제 반대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김약수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는 농지개혁, 친일파 청산, 외국군 철수 이런 걸 주장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근데 이제 알다시피 40년대 후반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재헌후회에 이제 좌익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공안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북한의 프락치다, 공산당 프락치다라고 가지고 한꺼번에 몇십 명을 일망타진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싹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가둬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조봉암 선생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소장파 중에서. 왜냐하면 조봉암은 놀랍게도 처음에 대통령제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어떤 이렇게 파격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을 프락치라고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이었던 김약수 이런 사람들이 싹 잡혀 들어가는데 조봉암만 또 이렇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조봉암 선생의 인생을 보면 진짜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고 나서 조봉암은 뭘 했느냐. 사실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요즘 많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보수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조명을 하는 거고. 이게 보면 이승만이 그럼 조봉암을 왜 임명했을까? 이거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거리고 파격이었는데, 첫째, 한민당 견제용이다. 당시 이승만의 견제 세력은 한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를 비롯한 그 한민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자꾸 끊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한민당이 이어져서 지금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근데 한민당은 처음에는 이승만과 같이 권력을 쥐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딱 대통령 되고 나서 한민당을 팽식혀버리죠. 그리고 자기 직계로 다 임명을 해버리고 한민당 사람들을
좀 장관이 전혀 한 명밖에 임명 안 해주고 다 내쫓았어요. 원래 인천 선생을 국무총리 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총리는 그래도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되니까 총리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한민자꾸 부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안 되니까 그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무소속파, 아까 말한 김학수 무소속 계열과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레버리지로 조봉암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버럴한 미군 정측이 야 그래도 조봉암 임명해. 아까 미군 정은 조봉암과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군 정측이 약간 조봉암 임명하라고 이승만을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들을 특히 경찰에서 사실 재헌의회나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별로 없었어요. 노골적인 친일파는 별로 없었는데 경찰이나 그런 실무자들의 친일파를 많이 재고용한 거지. 그러면서 그게 눈에 많이, 국민들이 보기엔 걔들이 눈에 띄니까 친일파 정부라는 욕을 많이 먹었지. 이 친일파 정부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본과 또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조봉암을,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장관에 임명하면 아 이거 봐라,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선전하기 좋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봉암을 임명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이승만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농림부 장관에서 그럼 뭘 했냐? 사실 조봉암 선생은 농림부 장관의 일은 굉장히 짧았어요.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조봉암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큰 업적을 뭐 꼭지를 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시작을 했죠. 뭐냐면 농지국을 만들었어요. 농지국을 만들어서 당시에 강씨 성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두 명을 영입해가지고 농지개혁 법안을,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정부가 법안을 내고 국회가 통과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또 농촌 지도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 다니면 농협 많이 보이잖아요. 그 농협이 사실은 조봉암 선생이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직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조직을 해야 그 조직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독재로부터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봉암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만드는 작업과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작업. 그 두 가지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국가를 만드는 기본적인 설계를 다 조봉암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25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농지개혁이 안 됐으면 북한은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당시 한국 농민들은 다 북한 편 들었을 거예요. 이거 땅 준다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조봉암이 시작한 농지개혁이 딱 1950년 초에, 그러니까 6.25 터지기 직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렇게 농지개혁 절차가 끝나갖고 다 이렇게 지주들한테 뭐 채무 같은 걸, 국채 같은 걸 사게 했죠. 그리고 땅 받고 국채 같은 걸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농들한테 나눠줘서 자기가 원래 버는 거야 30% 정도만 한 5년 정도 되면 자기 땅이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해서 딱 자영농으로 바꿔줍니다. 전 국민을. 그러면서 이 정부가 우리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6.25가 터지니까 아니 이제 겨우 내 땅 생겼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학도병으로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 입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개혁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6.25를 이겨낼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또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몰락한 지주들이 그 돈을 받았잖아요. 국가로부터 채권을 받았잖아요. 그 지주들에게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지개혁이 되면서 자영농들이 자기 땅이 생기고 소 한 마리라도 있고 이러니까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해가지고 땅 팔고 소 팔아서 애를 대학을 보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일꾼들이 대학에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농지개혁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게 이제 조봉암 선생의 큰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고, 이건 이제 본인이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취임 6개월 만에 또 공급 유용 사건으로 또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뭔가 안 갖춰진 시절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양곡 매입 자금 중에 일부를,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해가지고 나눠주는 워낙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 매입 자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농림부 장관의 관사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관사 수리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관사라는 게 완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허름한 집을, 일제시대에 뭐 누가 쓰던 집을 줬는데 들어가 살리는데 뭐 집문을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안에 있는 자금 중 일부를 쓴 거예요. 근데 조봉암 선생은 지금으로 치면 적극 행정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자기 요령껏 쓰는 스타일, 요령껏 일을 하는 스타일이지, 야, 그거 나중에 걸릴까봐, 아유, 나중에 뭐 감사당할까봐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펴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의표명을 했어요. 사의표명을 하면서도 건국처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게 이제 상해 시절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권한이 생기면 일단 하고 보자.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일단 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의 행정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6개월 만에 물러나긴 했지만, 물러났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장관한 거잖아요. 다시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자기가 또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 법안을 다시 또 심의해가지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조봉암 선생뿐만 아니라 인촌 김성수는 당시 한민당의 리더였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거든요. 최고 지주야. 전라도에 문 밖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네 집 땅인 그런 최고 지주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촌 김성수가 농지개혁을 받아들입니다. 농지개혁을 수용해서 한민당도 동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농 국가가 됐고 나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친일파라고 해서 막판에 친일한 건 사실이지만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은 하나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이거 조봉암 선생만 해도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되게 놀랄거리가 많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총체적으로 봐야지.